13장 온도와 이상기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온도의 정의, 연력학 제0법칙, 고체와 액체의 열 팽창, 아보가드로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보가드로의 수는 뭐였죠? 질량이 12인 탄소, 평균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 12g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개수가 바로 아보가드로의 수였고요. 그 크기는 얼마였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냐면 이상기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상기체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탄성 충돌을 해요. 그리고 두 물체 사이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분자의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부피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이상기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기체는 분자의 크기가 없어요. 점입자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가 있죠. 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 점입자긴 하지만 이상기체의 분자는 질량이 있고 실제 기체의 경우에도 질량이 있어요. 자,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는 점점 감소하는데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액체나 고체로 변하지만 이상기체는 일정하게 감소해서 결국에는 0이 되죠. 그때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체에 관련된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경우에는 이상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거의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인력이라든지 반발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충돌할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충돌을 할까요? 탄성 충돌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상기체가 만족하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게일 이삭의 법칙, 보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 유도가 되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경우에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압력, 부피, 온도. 자, 근데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일정하게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게 되면 부피가 0이 되고 그때 온도가 절대 온도 0도가 된다 그랬고요. 기체의 종류가 다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역시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데요.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해요. 0켈빈, 즉 마이너스 273도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온도를 이용하게 되면요. 절대온도는 온도의 변화량이 T-0이고 부피의 변화량이 V-0이죠. 그래서 절대온도의 경우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이 절대 온도이고 세로축이 부피이면 이처럼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요, 게일-이삭의 법칙이에요. 게일-이삭의 법칙은 기체의 양과 부피가 일정할 때 법칙이에요. 그러면 압력과 압력이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체의 양과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냐면요. 압력밥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압력밥솥에 자, 물을 넣고요. 가열을 해요. 근데 압력밥솥은 팽킹이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있는 액체라든지 기체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이 일정하겠죠? 그리고 열을 가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그만큼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게일-이삭의 법칙. 게일-이삭의 법칙은 무엇과 무엇이 일정할 때, 기체의 양과 부피가 일정할 때. 보일의 법칙은요, 온도가 일정할 때예요. 앞에서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이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의 법칙이에요.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온도와 관련된 기구로 보일러가 있죠. 그래서 보일러,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에는 자, 이항기차가 어떤 그 법칙을 만족하냐면요. 압력이요, 부피에 반비례해요. 자, 압력이 커져요. 압력이 커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기가 있고요. 용기를 누르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압력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아보가드로 많이 들어봤죠? 언제요? 지난 시간에.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자, 앞에서는 보일의 법칙은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아보가드로의 법칙은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피가 크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법칙이 바로 뭐냐면요.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앞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 그랬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샤를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뭘까요? 게일-이삭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죠? 반비례 관계. 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다는 얘기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로도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개수에 비례해요. 분자 개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위의 법칙들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N은요, 기체 분자수예요.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기체 분자수, 자, T는 절대온도. 이 K는 뭘까요? 비례상수예요. 그래서 그걸 불순한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압력과 부피의 곱을요, 우리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분자의 개수는 몰수에다 아보가드로 수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상태 방정식에서 나오게 되는 상수인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 절대 온도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볼츠만 상수를 곱한 것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체상수 또는 보편 기체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8.31 줄 퍼 켈빈 퍼 몰 이렇게 된다. 이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대신에 이게 어떤 상수구나. 예를 들어서 K는 볼츠만 상수, R은 보편 기체 상수,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유도가 된 상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편 기체 상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PV는 nRT, 그래서 스몰 n은 몰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13.5 타이어 내부의 공기의 온도. 타이어는 내부에 있는 공기의 분자수가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일까요? 일정 부피 안에 일정 개수의 분자가 있을 때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게일-이삭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그런지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의 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압력계의 압력이 214kPa이에요. 자, 킬로파스칼 읽어줄 때 킬로파스칼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온도는 15도씨이다. 온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체 상태 방정식에 해당하는 온도들은 다 무슨 온도냐면 절대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는 이것을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되고요. 절대 온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더하기 273.15를 해주면 되는데 231.15 대신에 0.15를 빼준 273 더하기 해줘서 이제 문제를 보통 풀어줍니다. 몇 시간 동안의 고속도로 운행 후 차를 세우고 압력을 잰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압력을 재면 당연히 압력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래서 압력이 증가했어요. 241kPa로. 그러면 내부의 공기의 온도는 과연 얼마가 될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압력값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계기의 압력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압력이라는 거는 계기 압력이에요. 계기 압력. 근데 절대 압력으로 고쳐줘야 돼요. 절대 압력으로 고쳐주려면
절대 압력, 즉 계기 압력에다가 기압을 더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 점에서의 압력이 바로 뭐냐면 절대 압력이고요. C점에서의 압력이 대기압, 자, 요만큼이 바로 계기 압력인 것이죠. 그러면은 절대 압력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절대 압력을 계산해 줄 때는요. 압력에다가 1 atmosphere, 1기압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킬로파스칼로는 101 킬로파스칼이에요. 자, 이걸 더해주면요. 처음의 압력은 315 킬로파스칼이고요. 나중에 압력은 342 킬로파스칼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의 온도는 215도씨에다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273 더하기를 한 거죠. 288이에요. 자, 이때 나중 온도는 어떻게 된다? 자, 이용해야 되는 법칙이 뭐라고요? 기체 분자의 개수가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또는 온도는 압력에 비례한다. 그 얘기는요. 온도의 비가요. 처음과 나중의 온도의 비가 처음과 나중의 압력의 비와 일정하다. 그런 얘기도 돼요. 그래서 압력의 비가 얼마죠? 315분의 342 이렇게 돼요. 그리고 처음의 온도 TI가 자 얼마라고요? 288.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313 켈빈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몇 도씨인가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는 섭씨를 절대 온도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273을 더해줬죠? 그럼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273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도씨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운동론, 여기서는요, 압력을 분자 운동 단위로 나타내고요. 그걸 이용해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일정한 용기에 있는 이상기체가 있을 때 그 이상기체의 벽면에 이상기체의 분자가 벽면에 충돌해서 면에 충격을 줘가지고 압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여기서 기본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상기체는 충돌할 때 무슨 충돌을 한다 그랬죠? 탄성 충돌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돌해요. 자, 충돌해요. 이렇게 충돌하면 이상기체는 자, 탄성 충돌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뭐는 변함이 없죠? 수직 방향 성분은 변함이 없는데 수평 방향 성분만 변함이 있죠. 마이너스 EMVX 마이너스 MV 해가지고 이제 변화량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EM, VX 이렇게 돼요. VX라는 거는 수평방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속도로 거리의 L만큼 자, 이 용기의 수평방향 길이가 L이다. 그러면은 그 VX의 속력으로 길이의 L만큼 나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속도와 거리의 관계,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L 이렇게 해주면은요, 시간 t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길이를 뭐로 나누죠?
속도로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거리 L만큼 반대쪽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L 나누기 수평방향 속도 v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벽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F는 ma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운동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것이다. 미분식으로는 dp dt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델타 P 운동의 변화량은 EM Vx 그 다음에 시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얼마다 L 나누기 Vx 근데 2가 왜 붙었을까요? 갔다 온 거죠.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2가 붙었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주게 되면요. L분의 M Vx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주게 되면은 L분의 M V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체가 몇 개 있어요? 라지 N개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평균, 조금 전에 구했던 게 평균 힘인데요. 평균 힘이 그 경우에는 꺽쇠 가로를 이렇게 붙여줘요. 자, 그러면은 평균 힘인데요. 그것은 총 힘은 얼마가 될까요? n개의 분자가 있기 때문에 총 힘은 라지 n을 곱한 것만큼이 돼요. 이렇게 자, 라지 n을 곱한 것만큼이 되고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면적에 작용한 힘인데요. 여기서 면적이 A라고 그랬어요. A에 작용한 힘이니까 힘을 A로 나눠준 것이 되고요. A, 그래서 A, L분의 라지 n, 스몰 m에다가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Vx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면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용기의 부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압력은 용기의 부피분의 라지 n 분자의 개수 곱하기 분자의 질량 스몰 m 곱하기 가로축 방향의 속도의 성분의 제곱의 평균값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보통 기체 분자가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2분의 1 mv의 제곱. 회전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아갈 때 운동 에너지를 병진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럴 때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v의 제곱은 x, y, z 방향의 속도를 모두 합한 거예요. 자, 근데 v의 제곱은요, 우리가 풀어 쓰게 되면요, vx에 잘 안 적어지는데,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더하기 vz의 제곱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세 개 항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방향성이 있나요? 무작위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Vx의 제곱값이나 Vy의 제곱값이나 Vz의 제곱값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Vx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전체 V의 제곱의 3분의 1만큼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Vx의 제곱은 3분의 1 V의 제곱이 되니까 MVx의 제곱은 3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V 제곱의 2분의 1이 병진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2를 해주면은 여기 2가 붙겠죠? 그래서 3분의 2 병진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병진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3분의 1 mv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과 압력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보세요. 압력은 어떻게 된다? V분의 라지 N, 부피 V분의 라지 N 곱하기 분자의 질량 스몰 n 곱하기 x 방향의 속도의 제곱의 평균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mvx의 제곱의 평균값은 3분의 2 병진 운동의 평균값 이렇게 돼요. 그래서 v분의 n 곱하기 3분의 2 하고 병진 운동의 평균값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2 mv분의 n 곱하기 병진 운동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쓰게 되면은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라지 n분의 압력 P 곱하기 V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서 PV는 뭐라 그랬죠? NKT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PV는 NKT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NN 약분되고 그 다음에 KT가 남게 되죠. 그래서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이렇게 돼요. 그래서 K는 볼트만 상수라 그랬고요. 라지 T는 절대 온도라 그랬어요. 병진 운동 에너지는 분자의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그것의 평균값이죠. 그것이 바로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분자 한 개의 병진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 미시적인 에너지가 거시적인 값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2분의 3 KT, K는 볼트만 상수, T는 절대 온도. 자,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기체 분자의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인데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무작위적으로 분자가 움직이고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횟수랑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횟수가 동일해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계산해 보면은 0이 돼요. 그래서 평균 속력 대신에 사용하는 값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트 민 스퀘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주냐면요. 제곱을 해줘요. 속력의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의 값이 다 양의 값이 돼요. 그것의 평균 값을 구해요. 꺽쇠 가로. 그리고 그것의 제곱근을 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평균 속력 대신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루트 민 스퀘어 제곱근 평균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루트 민 스퀘어 속력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기체 분자의 속력을 측정하고 평균 값을 다 구하고 제곱해가지고 제곱근 해줘서 구할 수가 없죠. 왜? 이거는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대신해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값을 이용해서 루트민 스퀘어 속력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알아볼까요?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의 m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이 바로 뭐죠? 루트민 스퀘어 속력의 제곱값이죠. 그리고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 그랬어요? 2분의 3 KT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식이 바로 값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평균 루트민 스퀘어 속력을 이처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M은 기체 분자의 질량, K는 볼츠만 상수, 라지티는 절대 온도. 그래서 n분의 3kt의 제곱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루트민 스퀘어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루트민 스퀘어 속력은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속력이죠. 그것을 절대 온도, 거시적 관점에서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기 O2 기체예요. 산소 기체예요. 산소 기체 분자가 몇 도시에서 20도시의 H2 수소 기체예요. 수소 기체 분자가 가진 평균 변진 운동 에너지의 2배를 가지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온도가 같으면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무엇과 관계없이 기체 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온도가 2배가 되면은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된다. 그래서 20도시에서 온도는 293이고요. 몇 도시에서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 2배가 된다?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586켈빈. 섭씨 온도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313도시. 313도시에서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다. 무엇과 관계없이?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기 13.7 실온에서 기체 무슨 기체죠? O2 산소 기체 분자. 실온은요 20도시예요. 여러분들 실온 하고는 다른 설명이 없이 20도시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O2 이게 뭐라고요? 산소 기체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와 루트민 스퀘어 속력을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자,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자, K 볼츠만 상수 값 대입하고 온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루트민 스퀘어 속력 계산하려면 어떻게 이 식을 이용해 줘야 되고요. 여기서 M이 바로 뭐다? 기체 분자의 질량인데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작은 값이 작은 기체 분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였죠? 아토믹 매스 유니트였어요. 아토믹 매스 유니트인데요. 산소 기체는요, 원자 번호가 8번이고요. 그래서 질량수가 16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자가 그런 이제 원자가 2개 붙어서 기체 분자가 된 거기 때문에 16의 2배를 해주면 32죠. 그래서 32점 아토믹 매스 유니트가 돼요. 근데 아토믹 매스 유니트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곱해줘야지 킬로그램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토믹 매스 유니트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경우 계산할 때 이 값은요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요 식에다가 질량 대입하고 평균 병진 운동에너지 조금 전에 구했던 거 대입해서 풀면 루트민 스퀘어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점 문제 13.7 실온에서 CO2 분자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와 루트민 스퀘어 속력을 계산하여라. 마찬가지 방법이죠. 자, 여기서도 실온인데요. 온도가 같죠? 무엇과? 산소 13.7의 문제와 온도가 같아요. 그러면은 모두 같을까요?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도 같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요? 기체의 종류가 다르죠? 자, CO2는요, 이산화탄소예요. 이것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토믹 매스 유니트로 나타내 봅시다. U.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요. 질량수가 10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O2는 30이에요. 그러면 더해주면 44가 나오죠? 그래서 44.0 유닛, 아토믹 매스 유니트가 되고요. 여기다 얼마를 곱해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을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7.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여기 m에다가 대입해주고 계산해주게 되면 408m/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에 관한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바로 기체 분자의 속도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이고요. 여기서 n이 바로 기체 분자의 개수, 온도에 따른 어떤 속력을 가지는 기체 분자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온도가 낮을 때와 온도가 높을 때를 비교해 보면요. 여기서 높은 속력의 분포가 어떤 경우에 더 많아요? 온도가 높을 때. 이게 바로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온도가 일정해요. 그럴 때 속력 분포를 보면요. 무엇에 따른 기체의 종류에 따른 속력 분포를 보면요. 질량이 큰 것은 속력이 적고요. 질량이 작은 것은 속력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라색이 가장 질량이 큰 기체 분자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은 그것보다 작은 거. 여기서 파란색이 헬륨이고요. 가장 가벼운 기체 분자예요. 그러면 어떨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 분포가 이렇게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요.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기 중에는 우리 지구의 대기 중에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없죠. 대신에 산소와 질소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온도는 같더라도 수소나 헬륨은 질량이 작아서 속력 분포가 커요. 그래서 지구 대기권으로
이제 지구 대기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탈출 속력보다 루트민 스퀘어 속력값이 더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말하자면 지구 대기권에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3장을 마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온도의 정의를 안다. 온도는 물체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다. 이걸 나타내는 눈금에는 무엇이 있다? 섭씨온도, 하씨온도,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이상기체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상기체의 그 부피가 0이 될 때, 이제 그때 온도를 0켈빈이라고 정하고 섭씨 온도와 눈금의 크기가 같은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고,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한 것이 절대 온도다. 이렇게 됐고요. 연력학체의 영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두 개의 물체가 제3의 물체와 열적 평행 상태에 있다. 온도가 같다면 두 물체 역시 열적 평행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열팽창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열팽창의 개수의 관계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그러니까 면몰이라는 거, 이제 물체의 그 작은 양을 나타낸 단위들, 몰, 그 다음에 몰수, 아토믹 매스 유니트,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법칙,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무엇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의 관계, 그 다음에 게일-이삭의 법칙은 기체 분자의 개수와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과 온도의 관계, 보일의 법칙은 보일러,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그 압력과 부피의 관계.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법칙이 뭐였죠? PV는 nRT, P는 압력, V는 부피, 그 다음에 스몰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이렇게 된다 그랬죠? PV는 nRT, 이상기체의 법칙. 이렇게 돼서 13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